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이 1.59명이니까 참 엄청나게 낮은 숫자고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1위 국가,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저출산 문제 해법을 좀 찾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그런 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죠? 저희 2005년도에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언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하면서 위원회가 알려지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런 위원회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소멸 그리고 국가 소멸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상황 때문에 어떤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20여 년 그때부터 전인 그때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예.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수백 조의 예산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올라가긴커녕 반대로 내려갔어요. 네. 왜 이럴까요? 여러 이제 언론에서 2005년부터 대략 이제 20여 년 가까이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예산들이 과연 저출산이라는 목적에 맞는 예산들이었나 일단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관 예산을 다 합쳐서 몇백 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 저출산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기준만 하더라도 저출산과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만 214개.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실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정책 수요자들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평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자. 그렇죠. 그래야지만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신 말씀 중에 16년 동안 280조 정도를 썼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많다라고 볼 수 있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합적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난제들이 다 얽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난제들을 풀기에 과연 1년에 50조 정도의 예산이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돌봄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기에 적절한 예산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심각하고 또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또 이 위원회가 범부처가 다 모여 있는 그런 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관 사업도 많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정말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딱 좁혀서 이걸 집행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난 3월인가 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제1차입니까? 일단은 그 1차라고 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 금년도 1차? 그리고 저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갖는 1차 회의지만 전반적으로 2005년부터 사실은 이 위원회가 있어 왔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7년 만에
그래요. 열린 거였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번 개최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에 7년 만에 됐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 소속 위원회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이 대통령인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해법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지를 이번 3월 회의 때 좀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7년 같습니다.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선택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영역들을 5개 분야를 뽑아내고 5가지 핵심 영역. 핵심 영역 안에서 여러 그전에 이제 여러 전문가나 그리고 정책 수요자들을 통해서 여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정책들을 이제 일단 먼저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런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면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보완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쯤에 한 번 더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5대 핵심 영역이 뭔지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첫 번째는 돌봄 교육 부분인데요. 이 돌봄 이 교육 부분에서는 굵직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아이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든지 이미 그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영유아는 어느 정도 이제 돌봄이 그래도 틀은 갖추어졌는데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에 아이가 가고 나면 초등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이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방과 후 교실 이런 게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2025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초등 방과 후 이 돌봄 교실들을 확산하겠다라는 계획, 목표를 이제 이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돌봄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 이런 건데요. 사실 최근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요것도 많이 달라진 가치인데요. 자아실현이든 생존이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자신이 이제 받은 교육들을 어떤 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일이 이제 먼저이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직접 또 돌볼 수 있을까? 직접 돌봄에 대한 욕구들도 지금 청년 세대들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인류가 병행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들. 이전에 물론 정책이 잘 갖춰져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그 이제 일터에서 이걸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 육아 병행.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 모두가 이제 공감하실 텐데 주거입니다. 주거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그 양육에 드는 비용,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양육 비용과 그다음에 세금 지원 관련된 파트가 이제 네 번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임신, 출산, 건강과 관련된 특히 최근에 뭐 결혼 연령,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난임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죠. 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뭐 자료가 있습니까?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고요. 사실 경제적인 그 비용의 문제 때문에 더 이제 뭐 시술을 원하지만 사실은 못하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만약에 지원이 확대된다면 이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수치를 뭐 전 국민이 다 아실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출생아 수를 본다면 이게 이제 2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중에서 대략 한 10% 가량이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다라고 그래요?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나 됩니까? 상당히 큰 비중을 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뭐 시험관 아기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쌍둥이 출생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쌍둥이, 삼둥이, 뭐 네. 심지어 사둥이까지. 네, 그죠? 네. 난임 지원으로 그 다태아가 늘어나면서 다태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관계부처하고 논의해서 지원을 좀 확대하려고 있어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태아도 있지만 또 난임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그 뭐 저체중하라든지 조산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비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는 뭐 임신, 건강, 출산 요 영역에 해당되는 것 중에 예. 생후 그 24개월까지는 소득과 상관없이 미숙아라든지 저체중아, 이 조산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그렇죠. 다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정책을 소소하지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 난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데 안 되는 경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 또 아이를 낳는데 조산이 된 경우. 네. 여기가 제일 먼저 지원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죠? 의지 네. 없는 사람은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보다 네. 의지가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 여기 1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뭐 정책만 본다면 뭐 이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비혼 그리고 출산하고자 하지 의지가 않는 없는, 그런 예. 분들까지도 사실은 정책이 다 포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저희 이번 이제 대책을 발표할 때 낳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죠. 있는 분들을 그게 적극적으로 1번이죠. 지원하는 것. 네. 예, 그리고 낳은 아이들은 책임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돌봄과 교육,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예.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방점을 찍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이걸 명확하게 대상을 타겟팅해서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분들이 마음 놓고 비용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주변에 이 옆에 내 친구 혹은 이제 우리 언니 뭐 아이를 낳고 뭐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네라는 걸 본다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결혼하거나 출산하고자 하는 예.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 회의 즈음해선가 언론 보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 예. 면제 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예. 검토된 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제 기사로만 봤는데요. 아. 저희가 워낙 그 2월에 지난해 보통은 이제 2월에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굉장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았고 예.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저희가 본위원회 회의 3월 28일에 회의하기 전에 여러 이제 당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좀 마련해 보기 위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당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 위원회에 뭐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검토 요청을 하신 적도 없고 저도 그래서 기사로만 봤습니다. 당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다? 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5대 핵심 분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주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주거 지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국가들 선진국에서는 다 예. 있는데요. 이걸 저출산 대책 속에 포함시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예. 결혼이나 출산을 좀 미루는 그리고 꺼려하는 중요한 1번 요인으로 주거를 꼽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특히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또 통계를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속도가 최근 4, 5년 사이에 더 가팔라졌고요. 그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두 번째는 최근 4, 5년 사이에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그랬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이제 분석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주택 가격이 10%가 올라가면 향후 7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0.14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금융연구원에서 보니까 2019년부터 21년 요 사이에 집값이 40% 전국 평균. 그러면 서울과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0%를 더 상회할 텐데 10%가 집값이 오를 때 7년에 그 0.14면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한 5배다라고 그렇죠. 하면 0.7 정도. 예, 예. 그러면 엄청난 저희가 합계 출산율 0.78인 걸 생각하면 이 집값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사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일, 육아, 병행에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출산 후에 육아휴직 제도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잘 지켜지는데 네. 문제는 중소기업 아니겠어요? 예, 예, 육아휴직 저희가 제도적인 수준만 본다면 뭐 선진국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굉장히 잘 법상 갖춰져 다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예, 실천이 안 되죠. 그렇죠. 이용은 상대적으로 본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지만 예. 제가 대기업들 또 만나보면 거기 역시도 사실은 좀 눈치를 보고 아직 낮아요. 예, 이용률이 낮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고요. 작년에 이제 육아휴직을 이용한 분들이 대략 한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13만 명 중에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한 6만 명 되고 중소기업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략 81% 정도가 중소기업에 소속돼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 비율이 너무나 적다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이걸 중소기업에서도 좀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중소기업에서도 사실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이유는 뭐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대체 인력을 채용했을 때 고용주에게 채용 이제 장려금 같은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체 인력도 아무래도 이전에 하던 사람보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워낙 또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는 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뭐 인사 담당자나 그렇죠. CEO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가 스웨덴이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스웨덴에서 네. 뭘 좀 배워야 될까요? 저출산 대책들을 쭉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보고 특히 육아휴직이 거의 스웨덴 그거보다는 수준이 아직 좀 미흡하긴 하지만 스웨덴의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제도 그 자체보다는 그 제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직장 문화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휴직 제도를 유급으로 도입한 게 1974년도입니다. 굉장히 앞서서 역사가 오래됐군요. 예, 역사가 오래됐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남녀가 동등하게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굉장히 양성평등한 국가로 되어 있지만 뭐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남성들의 가사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아버지들만 쓸 수 있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게 1990년대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2001년도부터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했고 그때 월 20만 원 지급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그랬고 이걸 뭐 통상 임금의 한 40% 수준으로 좀 제도를 바꾼 게 그게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성숙도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업의 문화들도 아직은 많이 미흡해서 그렇죠. 저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업 역시도 이렇게 이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업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단순히 이제 그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 비용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기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이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위법한 경우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좀 제재 조치를 하는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근과 채찍, 인센티브와 제재를 맞습니다. 함께한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스웨덴처럼 스웨덴은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은 너무나 당연히 되죠. 쓰는 기업 거고요. 내에서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플 경우에 뭐 휴가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조기 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당연시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사가 아이 아프다라고 하면 가라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직장에서 육아휴직도 쓰기 어려운데 아이가 아프다고 갑자기 이제 빨리 퇴근하겠다라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이런 문화들이 같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I don't know why we need to break so hard. I don't know why we break so hard. But if we're strong enough to let it in, we're strong enough to let it go.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극심합니다만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의 위기를 네. 경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일본도 한 30년 전 저출산 위기를 겪다가 예. 요즘은 그래도 학교 출산율이 한 1.4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일단 일본에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를 고등학생까지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령대를 전체적으로 뭐 확대하거나 혹은 이제 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 모든 가정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가 뭐 둘째냐 셋째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더 우선적으로 좀 뭐 셋째 자녀부터 혹은 이제 좀 그 저소득층부터 예. 이렇게 좀 확대해가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참고를 한다면 그런 네. 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뭐 아이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공공기관,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비행기 탈 때 아이가 있으면 먼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 그런 기관이나 혹은 이제 시설들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 그래서 뭔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럽의 이런 그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가족 지원 정책으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노키즈 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유럽이든 일본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사회 문화를 좀 육아 친화적으로, 가족 친화적으로, 그렇죠. 아이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그런 디테일한 그런 정책들은 저희도 한번 예. 벤치마킹 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프랑스도 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출산율이 낮았었는데 네네. 다시 모범적으로 좀 회복된 국가로 꼽히지 않나요?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저출산 국가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1.6 정도입니다. 떨어졌던 게. 예, 떨어졌던 게 그 정도고요. 그래서 예. 저출산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자면
프랑스는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인데요. 1930년대부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 그때부터 인구 정책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더 중요한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고요. 정부나 이런 정권이 바뀌는 것과 예.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일관된 가족 정책을 실시해서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그 수당 제도 같은 걸 1930년대에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 OECD 그 기준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을 그 부르지 않고요. 가족 지원 지출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그런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가족 지원 지출. 예. 국가가 얼마만큼 출산이나 양육이나 이런 가족을 지원하는데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OECD 국가들 38개 국가들을 쭉 이제 비교를 해보면 GDP 대비 이 가족 지원 지출 예산을 가장 높은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예, 프랑스가 한 3.4% 그 정도 이제 GDP 대비 그 정도 쓰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6%입니다. 절반이 안 되는군요. 예, 절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만 하더라도 2%가 넘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저출산 대책에 수백 조를 썼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작 필요한 양육과 이런 돌봄 그리고 뭐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얼마나 썼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프랑스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에서 일관되게 적용해온 그런 이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다자녀 우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무조건 다자녀 우대가 아니라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을 줄여주고 혜택을 늘려주는 그런 원칙이 누진적으로. 그렇죠. 예, 전반적인 가족 정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둘째 자녀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소득세 자체도 최근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이 그 프랑스식 소득세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검토되고 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에 났었는데요. n분의 n승 소득세라고 해서 저희는 개인 단위로 소득세가 매겨지는데 프랑스는 가구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원들의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둘, 셋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아빠 혼자 일한다고 치면 하면 4-5명이 그 소득을 얻는 걸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죠.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세금 혜택이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도 뭐 우리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워낙 그 과세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그게 중요한 또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기준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두에게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 또 일관되게 프랑스의 가족 지원 정책에 적용됐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떨어졌을 때가 1.6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1.8 정도입니다. 이게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이 1.6으로 떨어졌을 때 또 이게 얼마만큼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또 저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시민계약 제도라고 하는 팍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했을 때 하고 유사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아이에게 이제 출산하고 양육했을 때 받는 지원들은 결혼한 가구하고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제 결혼할 경우에는 이혼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팍스 제도 하에서는 배우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을 종료하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어서 90년대 말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기준에서 본다면 결혼한 부부와 그리고 그러니까 팍스 제도 각각이 청년들 비중을 본다면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어. 두 가족에서 평균 출산율을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서요.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저도 모습. 네. 어디선가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예. 있는데 프랑스뿐이 아니고 네, 유럽 유럽은 전체를 다 네. 합해도 신생아 중에 결혼한 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더 적더라고요. 네. 우리랑 또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그죠? 최근에 이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서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들 역시도 굉장히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예, 예. 지금 변화된 가치에 좀 맞춰서 조금 이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이런 경직적인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가족을 꾸리고 예.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 바꿔야 돼요, 걸림돌에 그래도. 대해서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좀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도 동거 중인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은 혜택을 네. 준다라고 해도 그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그렇죠. 않을 거지만 예. 그러나 이건 해야죠. 해야 할 정책이죠. 예. 뭐 지금도 사실은 사실혼인 경우에 사실혼일 경우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별 없이 네, 모든 네.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인식의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 결혼 테두리 안에서 가족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여전히 이제 동거를 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많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같으면 동거를 하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거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는 는 거는 거의 이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도 늦춰지고 출산도 늦춰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시점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예. 난임 시술로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마이클 그레이머 교수는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이민을 예.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5월에 그 교수님께서 그 아시아개발은행 그 연차총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출산하고 여성 고용률이 낮은 거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다. 그거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세계적으로 그 저명한 인구학자기도 한데요.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이신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유명하신데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성 고용률이라든지 우리 사회 굉장히 경직적인 가족 문화, 노동시장 이런 한국적이라고 고수해 왔던 것들을 다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해야죠.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해법들, 대안들을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하나의 옵션으로는 둘 수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을 네.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이민자 이걸 예. 수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도 네. 여당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긴 나왔었죠. 예. 싱가포르처럼 그 네.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데려오면 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그게 사실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이제 논의조차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더디다 보니까 그런 대안들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그거를 가능성을 닫아두는 게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네,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잖아요. 네. 우리 고령화 수준 지금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죠?
예, 지금 현재로 본다면 작년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 그 고령자 비율이 17.5%고요. 902만 명 정도 예.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수준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일단은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됩니다. 예, 20%가.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 25년이 되면 저희가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그게 이제 25년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지금의 그 초저출생 상황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단순히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에서 부양 부담, 그러니까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이제 젊은 세대의 부담들, 예. 이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부양할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노인들은 점점 크게 네네. 빨라지고 예.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한 50년 후가 되면 2070년이 되면 지금은 젊은 세대 4명이 어르신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인데요. 예. 50년 후가 되면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인 부양비가 독보적인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고령화는 사실 기후 위기만큼이나 굉장히 큰 위기인데, 맞습니다.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뭐 저출생하고 같이 고령화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만큼 위기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물론 이제 저출산 문제는 뭐 쭉 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개발, 뭐 발굴, 추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상반기 저희 위원회 발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좀 중점적으로 했다면 예. 하반기에는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로드맵을 좀 그려서 언제까지는 뭐 그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뭐 정년 연장, 고용, 그 계속 고용, 그리고 그에 연동하는 연금과 관련된 여러 연령들이 정말 과거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60세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 설계됐던 제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를 바꾸기 위한 작업을 사실은 시작해야 되고요. 해야죠. 그와 관련된 과제들을 하반기에는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 자체로도 문제지만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노인 빈곤율 네. 제일 빈곤하다 그러고 노인 네. 자살률 가장 높고 네.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도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다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고령화와 관련해서 정책 목표를 세대 공존,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을 예.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5가지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핵심 과제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예, 그게 이제 탈빈곤과 연결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렇죠. 것과 연결이 되고요. 정년 연장도 꼭 필요한 대책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예,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여러 이제 그 국가 사례들을 보면요. 정년 연장을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뭐 70세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단 정년이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두 번의 단계에 걸쳐서 연장이 된 그런 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70세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70세까지 연장을 했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다른데요. 뭐 재고용이든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이든 요것을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주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 상황이라서 이걸 뭐 70세까지 무조건 뭐 정년 보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네. 한 거고요.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은 60세 연장까지 그 60세 연장안을 논의한 게 한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65세 연장한 것도 90년대 초반에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뭐 21년 최근까지니까 한 3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게 정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거 하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 관련해서 임금 체계도 개편을 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들 같은 경우에도 연령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도 이제 제가 여기 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이제 논의들을 보니까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연령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네. 뭐 10년 전부터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이런 공론화의 어떤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하고 다르게 또 사실은 노인 세대가 더 이상 노인이 하지 않는 예. 학력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새롭게 등장한 노인 세대에 맞춰서 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만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지금 현 세대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 충분치 않고 빈곤하고. 예,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 1위의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지원해서 요것들을 가지고 빈곤 문제를 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최근에 기초연금이 이제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뭐 여전히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나마 네.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이 훨씬 많고 예. 과거 노인분들보다는 조금씩은 낮을 거예요. 그쪽 그렇죠? 네, 나아질 건데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원해야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에도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한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계속 그렇지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분들 중에는 뭐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가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기에 맞는 전문성도 가지지만 노동 시간이나 여러 이런 노동의 형태들도 좀 유연한 이런 직종들도 개발해서 그것이 또 재교육,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에다가 고령사회까지 참 손대야 할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부디 아무튼 출산율이 쭉 내려가고 있는 이 곡선을 어떻게든 조금 꺾어내는 그런 일이 좀 조만간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건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여러분도 꼭 관심 갖고요. 함께 좀 동참하셔야 할 과제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